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9번째 작품인 양귀자 작가의 방울새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 방울새라고 하는 이 새가 이제 작품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심인물인 그녀, 즉 중심인물인 아내는요, 감옥에 갇힌 남편을 방울새를 보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물원이나 우리, 그런 감옥, 이런 소재들, 공간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 작품 공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갈게요.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선 공간적인 배경이 제시되죠. 그쵸? 황록색이라고 얘기하니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인 우리 그녀는 오른쪽 눈꺼풀이 빠르르 떨리는 것, 즉 눈 쪽에 경련을 겪고 있네요. 계속 가볼게요.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눈이 떨리니까 이 배경들이, 즉 소재들이 다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 경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요, 사실 이제 감옥에 갇힌 남편을 보러 가는 도중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련은 마음의 안정보다는 불안에 가깝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그녀의 불안한 심리와 이어질 수 있다. 감옥에 갇힌 남편을 보러 가는 중에 지금 경련을 느끼고 있으니까 맥락상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요런 사물들이 따라서 이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녀의 시선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떨린다. 경련을 일어난다 라는 거.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을 지그시 눌러보았대요. 기억.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었으므로 눈두덩을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긴 했대요. 자, 그러니까 눈꺼풀의 경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요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녀의 불안한 심리겠어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불안감도요, 익숙하게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몸짓 그대로도 얼마든지 이제 겨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종 정리하면 이 불안감도 충분히 익숙하다, 요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 기억 풀어봐서 알겠지만 보기를 참고하다 보면 이 그녀는 그냥 한 사람의 아내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문학이니까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결하면요. 그러니 불안감이 익숙해지고 그걸 불안감을 간직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다. 쉬운 예를 굳이 들자면 우리 맨날 불안하죠. 지각할까봐, 아니면은 공부 못할까봐, 성적 떨어질까봐, 이런 학생들의 고민. 현대인들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는 이 불안한 심리, 불안정한 심리들을 계속 하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간직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숙하다. 근데 그것을 그녀의 눈꺼풀의 경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뒷부분.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낭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실내의 통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의 기다란 통로는 어디로 가는 길? 아까 상황 설명드렸죠? 앞부분 생략됐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는 길, 그쵸? 면회 가는 길이라고 할게요. 남편 면회 가는 길입니다.
그 감옥 면회 가는 길이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대요. 뭐요? 너무도 길었다라는 거겠죠. 계속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이를 짓뭉개고 있었다. 자, 앞부분 시선에서 뒷부분 가는 길에서도 시선 부딪히죠.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 이 시선 주변 상황도 역시나 격려를 일으켰다라고 표현 계속.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난화 따위는 없었다. 통로 따위는 없었대요.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이 거쳤을 뿐이다. 그러니 감옥의 상황, 몇 개의 철물 단절됐죠. 그리고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이라고 하면 뒤에 교도관들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시선이겠죠. 감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감옥의 상황을, 면회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면회실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중심적 공간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뒤에 부분 가보겠습니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피디 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밖에 안 나가면 우리 피부가 타질 않잖아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팔뚝이 희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생기 없고 갇혀있으니까 생기 없는 얼굴을 핏기 없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그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니 핏기 없는 얼굴, 즉 생기가 없고요. 의지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희디 흰 팔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격리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계속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이 두 부부,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부의 모습이죠. 근데 그 부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판마기를 두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 공간적인 분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적 거리감, 분리. 계속 가볼게요. 그는 저쪽에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서는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한 겹의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대요. 요걸 중심으로, 요걸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녀의 상황인데 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뜯어버릴 수도 있지만 손깍지를 끼우고 잠재우고 나서 현실이 너무 씁쓸하니까. 그런데 그녀가 오랜만에 남편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면회 상황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편의 시선을 꽂혀서 막 남편하고 대화해주는 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등 뒤에 벽의 시선이 이제 꽂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잿빛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에 감옥 면회실의 상황, 즉 공간적인 배경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갇혀있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벽도 그냥 벽이 아니라 잿빛의 벽, 암울한 심리를 보여줄 수 있다. 인물의 암울한 심리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잿빛의 벽은 면회실 남편의 등 뒤에 시선을 돌리는 거고요. 그녀는 남편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쓸데없는 잿빛의 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연상해 보면 그냥 바닥 없이 이유 없이 후 하고 입김을 발길질로 막 닦아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진짜 아무 이제 의미 없게, 그러니까 심심할 때 이런 행동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그녀는 남편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A 부분.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시를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에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장식 없이 커다란 벽시계,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시를 울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부분 소리, 청각적 심상, 서술 방식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공간적 배경, 공간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리가 막 톡탁톡탁 이렇게 네, 굉장히 날카로운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얼룩보기를 끝낸다. 쓰잘데기 없는 이런 겨우 네, 무의미한 행동, 진정한 소통 안 되는 거, 남편을 본대요. 그리고 우리 속에 갇힌 짐승에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 속에 갇힌 짐승 누굴까요? 사실 감옥이죠. 우리의 원관념은 남편을 예비하죠. 그러니까 감옥이니 우리 속에 갇힌 이렇게 생명력 잃은 짐승, 그리고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 현재 남편의 눈빛이거든요. 그럼 현재 남편은 번뜩이지 않는 눈빛이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거죠. 생명력도 잃어버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보이세요? 그럼 과거에는 번뜩였다 이거죠. 즉 요걸 통해서 과거와는 대조된다. 과거는 우리 남편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모순, 사회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목소리를 크게 내다가 시위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번뜩이는 눈빛으로 사회적인 모순을 막 지적을 했다면 지금은 생기가 잃고 자유를 잃고 네, 생명력을 잃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분위기 안 좋죠.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알콩달콩 애잔하고 애틋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죠. 뒤에서부터 계속 소통이 부재될 거예요. 그러니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런 공간적 거리감, 건강적인 분리,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도 나타난다. 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감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보냅니다. 지금 대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니죠. 아까 그러니까 시선 또한 막 이렇게 다 뺏기고 무의미한 행동 할 때부터 좀 분위기가 좀 싸했죠. 그래서 대화도 진정한 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우선 인물 설명. 지난번 경주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딸입니다. 감기는 다 나았는가 하면서 딸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딸을 걱정하는 질문이야. 근데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요? 동문서답.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해지 지내라는 말이 쇠망을 건너오면 이거 뭐요? 걱정이요. 또 쇠망을 건너오면 시골의 삼촌 형님네 마늘이 왔다라는 대답을 또 동문서답 엉뚱하게 하고 있죠. 소통이 안 됩니다. 쇠망을 건너간다.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 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반들반들 자신이 앉아있는 나무 의자 소재 그냥 제시한 거고,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 여기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와요. 헛손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헛손질이잖아요. 대화는 하는데 소통이 마주치지 않고 그냥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의 소통이 부재하는 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헛손질입니다. 되겠죠?
그녀를 사로잡을 쯤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당부하며 계속 걱정하죠. 가족을 걱정해요.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미는 것이다. 네, 비유적인 표현이죠. 역시나 웃음을 한 조각 내민대요.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라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오는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 세상을 빠져나온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첫 손질 아까도 똑같이 의미해요. 네, 두 사람의 대화 비유하는 거.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긴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던 문으로 다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쪽으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세상으로 빠져나가겠으니까 이 그녀는 뭐다? 자유를, 공간을 간다. 즉, 두 사람의 대조, 공간적 거리감, 심리적인 거리감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A 부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끝에 어미, 선호말로 이거 뭐예요? 다 현재형이죠. 현재형. 뭐 보냈다가 아니라 빠져나왔다가 아니라 빠져나온다 라고 얘기했으니 A 부분 특징 정리하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하면 현장감, 생동감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특징 계속 이어서 대화죠. 대화인데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 없이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두 사람의 그 소통이 굉장히 안 되는 동문서답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헛손질도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의 즉 그와 그녀의 부부의 이 대화가 소통이 부재되는 소통이 안 되는 단절되는 동문서답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소통이 부재된다, 단절된다. 말은 하고 있지만 무의미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A 부분 이렇게 정리 크게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청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공간적인 배경을 묘사한다든지 분위기를 묘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이라고 해서 남편을 비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같은 A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표현 방식, 서술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뒤에 부분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자,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이거 뭐야? 감옥 속으로 갇힐 때 이거죠. 감옥 수감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이 잡혀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뒷부분.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도 사실 남편이 감옥에 수감됐는데 누가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크게 되겠어요. 자, 아무튼 처음에는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했대요. 자, 여기 서술 방식 중요해요. 그녀 스스로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했다라고 인물심리 직접적으로 나오죠. 써줄게요. 그래서 우리 시점 바로 나오죠. 예, 아까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녀, 나라는 글자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인칭 예고 인물심리 직접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속마음 아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제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임하나 월세만으로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 존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임하나
그러니까 재산이죠, 재산. 뭐 유산. 이제 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녀의 남편이고요. 이 남편의 인물됨을 서술을 해주는데, 남편은 그러니까 유산과 재산을 받아가서 최소의 호구지책이 뭐냐면 요 가난을 겨우 면하는, 즉 말 그대로 최소의 대책이죠. 최소의 대책.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와집 아래에 존재했던 사람 아니었다 이거죠. 즉 재산을 당연시해서 물려받아서 금수저 집안이나 은수저 집안이나 그냥 부모님이 물려준 대로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재산을 물어받아서 재산으로 평안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평등하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이 사람의 지향점이겠죠. 남편의 지향, 이상적 사고관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요? 네, 평등, 공동체, 중심. 네, 공동체주의의 삶, 사회주의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자,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절대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항상 뭔가 계속 갈망하고 갈구하는 사람이죠. 발전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방금 제가 말로도 설명했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여. 자, 그 생각이 어느 무렵이던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으로 바뀌었고, 그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즉 사회주의 운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회주의 운동에 너무 집중한 거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스스로.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다. 남편이 돌보지 않은, 뭐에 집중했다? 사회주의 운동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 갈 텐데, 요 문제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 그녀가 어떤 생각인지가 나왔는데, 이 그녀는 가정을 돌보지가 않아서 스스로 이제 사는 법을 터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그녀의 애환, 뭐 고통, 뭐 고난, 네, 애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자식이 있잖아요. 경주라는 딸이 있는데 그 경주를 혼자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노릇을 자기 혼자 다 하고 육아도 혼자 다 하고 하는 거니까 이 그녀의 고난, 애환을 이 문장을 통해서도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으니까요. 계속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과천의 동물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뒷부분의 중심 사건입니다. 아까 제목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원에서 방울새라고 하는 새를 보게 되는데, 그 새를 통해서 남편을 연상하고 남편을 떠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선 계절적 배경 나오죠.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도 나와요. 가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1m쯤 유리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는 냄새를 풍겨주었대요. 우선 이 공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도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후각적인 심상 사용하면서 공간 구체적으로 제시 괜찮습니다. 요거 서술 방식 특징 기호 나오면 골라주시고, 새들이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인은, 냄새의 원인은 요거죠. 근데 냄새만으로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단절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밖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바깥 공간은 안쪽엔 냄새가 나니까 이것 또한 구분됐고 단절되는 겁니다. 계속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대요. 이 공간을 보면서. 자, 그리고 냄새를 보면서 남편을 연상한 부분. 계속 이 냄새는, 특히 이런 류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남편을 연상하는데 그 연상되는 매개체가 뭐야? 냄새요. 그래서 남편을 연상하게 하는, 연상을 유발하는 매개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후각적인 심상이요. 그 다음,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감옥에 같아서는 핏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얼굴로 쭉 쳐져서 가족들만 걱정하는 남편이잖아요. 그럼 추측하면 이러한 대사, 이렇게 그는 말하곤 했다는 감옥에 갇히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감옥에 갇히기 전이겠죠. 자유를 갈망하던,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그때 당시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이때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 부분은 즉 감옥에 수감되기 전에 남편의 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기력하지 않는, 생기를 잃지 않는 남편의 말. 자, 여기서 상징적임이 중요해요. 악취라는 말,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이라는 말, 또 막혀있는 시궁창이라는 말. 지금 이 문장 보면 악취가 풍겨오는 어쩔 수 없어. 악취 없애야 돼. 그리고 썩고 있는 쓰레기들, 시궁창들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치워야 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악취, 쓰레기들, 시궁창, 이 부정적인 표현은요, 우리 세 개 묶어서 세상의 모순, 세상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 모순, 뭐 방해 요소 다 됐습니다. 뭐 부당함, 뭐 이거 다 맞죠. 네, 뭐 모순적이고 부조리하고 사회의 문제점 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조리함과 모순을 없애야, 아시다시피 이 남편이 갈망하는 평등과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실현되니까 이걸 자꾸 없애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론, 동물원에 갔어요. 그 동물원에서 우리 생명들의 이 악취 있죠? 이 악취들을 생각하면서, 냄새를 생각하면서 냄새를 엄청 얘기했던 우리 남편 생각나네 하는 장면. 오케이? 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조류원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자, 이제 과천의 동물원 그 중에 우리 구체적인, 다시 한번 조류원 아닙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어요. 뭐야? 새들의 오물이니까 새들만 모아둔 이런 동물원의 조류원이 되겠습니다. 자, 왜 악취가 그렇게 심했는데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할까요? 뒷부분 계속.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킁킁거리는 짓도 멈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감각, 이게 막 냄새가 우리도 충분히 일상에서 경험하잖아요. 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도 그게 막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술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킁킁거리는 것도 멈추었고요.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디리란 건 별로 없었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감각이 마비됩니다.
폐부가 말짱해지고요. 그걸 멈추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익숙해진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봤죠? 내맡기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 아까 눈떨림, 경련 기억나요? 눈두덩이에 꾹 누르고 그리고 그 채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익숙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가 뭐로 적었냐면 이렇게 경련,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다. 불안?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다.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무튼 아까 얘기한 요런 고통도 익숙하게 여기는 현대인들, 그녀뿐만 아니라 현대인을 대표할 수 있다. 그죠? 그 현대인의 못 견딜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 저항하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저항하지 않고 현실을 순응하는 계층. 지금처럼요. 현실에 그냥 받아들여지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면서 우리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계층. 뭐요? 소시민. 네, 소시민이죠.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즉 저항 안 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상징한다는 거예요. 팩트는 사실 그녀는 눈 경련, 눈 떨림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동물원 조류원에 와서 후각이 마비돼서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인데 그걸 통해서 뭐 그녀는 현대인을 상징할 수 있다, 소시민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확장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보기 기준점으로 확장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횡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서 동그만히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자, 먼저 끊고 갈게요. 새소리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중요. 생명력 잃은 동공, 차가운 발부리. 이게 일렬종대로 늘어서 있대요. 결론. 생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새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쵸? 조류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생명력이 없고 똑같이 생기가 없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새들 나열하면서 열거하면서 종류. 뒷부분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 노려본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의인이죠.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이건데요. 먼저 요렇게 바깥 세상의 새들 있죠. 이때의 새들은 너무 대조되죠. 그쵸? 그래서 생명력, 생기가 있는 또 자유로운 모습이지 그거랑 전혀 닮지 않은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라고 느껴요. 뭐?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자, 계속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우리 동물원에 가보시면 나무를 진짜 나무를 하는 경우도 뭐 종종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뭔가 페인트 칠한 이상한 나무들 위에 이제 새들이 동물원에 이제 갇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생명력 자유로운 모습과 완전 대조. 그죠? 완전 대조. 그 다음 뒷부분. 새들은 두툼한 한 가지의 끝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별 한 간 후두둑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데요. 새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여기 부분 똑같이 여기에 그냥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데요. 역시나 생명력이 없는 모습, 생기가 없는 모습, 생명력 상실의 모습이다. 계속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익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이 어떤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후익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동물원에 왔으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역시나 청각적인 심상 활용해가지고 이 새들을 관심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뒤에 문단 가볼게요.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들을 만났다.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씨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우리 제목의 의미가 나오죠. 소재 방울새. 근데 그 방울새 일치불일치 때문에 막 이걸로 근거로 찾아낸 게 아니래요. 근거는 뭐예요? 팻말을 통해. 네, 팻말. 이거를 알아챈, 정체를 알아챈 근거죠. 딱 보자마자 방울새다 이게 아니라 얘 무슨 새지? 이렇게 팻말을 보다가 얘가 방울새야? 이렇게 되는 부분. 잿빛 깃털에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은 실망을 한대요. 역시나 방울새도요. 앞에 새들처럼 생명력이 없고 생기가 없는 부분이죠. 생명력 상실 다시 한번 쓸게요. 생명력 상실. 그리고 서술 방식.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여기 부분. 그래서 적잖이 실망을 한다. 인물 심리 역시도 직접 대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요.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이제 노랫말 동요 가사인데요. 방울새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옛날 노래라고 하던데 여기 이제 동요의 가사, 노랫말을 인용을 한다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대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는 굉장히 방울새가 방울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동감 있어 뭐 약간 파랑새 느낌처럼. 근데 그런 청명함이 어디에도 없대요. 생명력을 잃었으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고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즉 여기 조류원에 갇힌 모습, 조류원의 생명력 상실의 모습, 조류원 속에 있는 생명력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죠, 현실. 그녀는 잠시 의아해합니다. 심리 제시. 네, 이제 안 쓸게요. 심리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깨닫는데 이내 깨닫습니다.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이제 그녀의 생각이에요. 왜, 뭐가요?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노래가 사라진 탓이라고 원인을 생각합니다. 그녀가 생각한 원인.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대요. 이것도 그녀의 견해죠. 그러니까 방울 같은 목소리,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요게 방울새의 존재 본질 의겠죠? 쓸게요, 먼저. 방울새의 존재 본질의 의를 상징할 수 있다. 되겠죠? 네. 요거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방울새는 진정한 방울새는 뭘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비유하면 인간은 왜 인간이죠?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은 고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고 껍데기만 있다면 인간이 존재는 하지만 자유의지가 없고 사유가 없다면 존재 본질 의의가 없다. 존재 본질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방울새도 역시나 껍데기는 있어. 저렇게 새가 있어요. 팻말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방울새. 근데 목소리, 이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꾀꼬리 같은 이런 목소리가 없으니까 방울새의 존재의 본질은 목소리고, 그 목소리가 없으니 존재 본질이 획득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철학적이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존재 본질은 그녀가 느끼기에 목소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울음소리겠죠. 울음소리를 내야 방울새는 존재한다. 계속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 날것에 불과하였다. 역시나 생명력 그쳐 없는 거. 그래서 요거는 생명력 없는 날것이다 라는 거. 생명력 계속 나오죠. 생기 없고 자유가 없다.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하면서 이제 경주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겠죠.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그 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그 방울 어디서 따왔니? 하는 요 노래말 가사요. 자, 그래서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라고 하는 이 딸과의 대화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경주라는 딸이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어디서 따왔니 어디서 따왔니 라는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대화 장면 제시.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었대요.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벽 안에 갇혀서.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즉 여기는 조류원의 세장을 의미하는 거고 굉장히 단절된 공간, 격리된 공간을 의미하겠죠. 즉 왜 방울은 소리가 나잖아요. 왜 방울은 따오지 못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다가 저 두터운 벽에 갇혀서 그런 거구나. 계속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한은 방울을 따올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 대조되는 소재 체크만 할게요. 생명력 없는 또 자유 혹은 생명력 있는 공간과 대조되면서 방울을 따올 수는 없다. 이렇게 갇혀있는 한 계속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경험 일치불일치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그녀, 경주 둘 다 방울새 보는 처음 경험이에요. 노래 속에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도 두고는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방울새야 방울새야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서 막 아이니까 5살 아이니까 노래를 막 희망차게 부르고 있나 봐요. 동굴처럼 깊게 파 들어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시방은 지금일 거고요. 지금 비유 보여요? 비유. Yes. 동굴처럼 깊게 파 들어간 조류원이라고 공간적인 배경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지유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대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예. 방울새를 처음 보는데 방울새는 원래 이렇게 동굴 좋아하는구나. 박쥐도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 보니까. 자,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봅니다.
밖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 또 이유가 나와요.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다. 자, 먼저 연상하죠. 뭘 연상해요? 방울새 혹은 경주의 말을 통해서 남편을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묶어만 먼저 볼게요.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이 방울새가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말로 들린 까닭이래요. 연상이 됐다. 남편이, 그녀는 연상이 됐다. 계속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일치불일치 처음부터 완전 이렇게 바로 임신했을 때 뭐 갇히진 않았나 봐요. 같이 함께 산 적도 경험도 있대요. 근데 지금은 부재한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대요. 연상되니까.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닫힌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은 그거예요. 앞부분에서는 감옥 안에서 제대로 부부가 소통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경험과 사색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 시시콜콜한 남편과 소통을 해야지 하면서 다짐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이제 수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공간이죠. 네, 우선 이때는 동굴이라고 소재가 나와요. 근데 그 동굴이 사실 이 방울새의 입장에서는 이 조류원의 세장일 거고요. 그리고 남편 그의 입장에서는 감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공간적인 의미의 공통점 혹은 상징적인 공간의 의미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간적인 의미는 뭘까요? 세 공간 모두 자유를 박탈당했죠. 그리고 자유랑 이 자유를 박탈당했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공간이다. 뭐 부수적으로 단절된다, 격리된다 괜찮고요. 둘 다 이 생명력을 잃으니까 생명력을 잃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 조류원의 세장, 감옥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유사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방울새와 즉 남편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제목의 의미가 방울새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뒷부분 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작품은 사회운동을 하다가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둔 그녀와 그녀의 딸 경주, 그리고 그녀의 친구인 식당 주인 윤희와 윤희 아들 성구가 과천에 동물원에 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딸하고 두 명의 지금 대화만 나와 있지만 아까 뭐 아이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 아들, 친구 이렇게 해서 같이 가거든요. 자, 아무튼 놀이공원, 동물원, 조류원, 유리상자 등 3중 4중의 담과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살아가는 방울새는 표면적으로 감옥에 닫혀 지내는 남편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울새, 남편. 그러나 억압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자유를 박탈을 장할채 차는 이미지에 주목해보면요. 사실 남편뿐만 아니라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일상적인 현대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그와 그녀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진정한 존재의 의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으로 비유하면 자유의지가 고귀한 가치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현대인. 현실에 저항하고 순응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소시민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다라고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고통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걸로 참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주제는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현대인의 중점적인 주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술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시다시피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서술을 하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인물의 내면을 다 고루고루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작품 보시면 그녀가 초점이 맞춰져서 그녀의 내면, 그녀의 대화만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 작품 외부 설술자가요, 중심인물, 요거는 또 다르게 또 표현돼요. 뭐 특정인물 괜찮죠? 혹은 초점인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인물의 뭐 내면이나 뭐 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죠. 네, 요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중심인물 바로 그녀, 네, 이 그녀의 내면 중심으로 서술되는 거. 여긴 사실 막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면 심리 위주가 좀 많죠. 행동 제시나 공간적인 배경도 중간중간 많이 들어오고요. 큰 따옴표 자체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 대화들이 많다. 요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앞부분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소통의 부재의 부부의 대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헛손질로 비유가 됐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조류원이 이제 공간적 배경으로 나오면서 남편을, 네, 방울새를 보고 남편을 연상해주는 그런 파트가 여러분 중점적인 소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